컨트롤러를 짜볼까요? 컨트롤러는 모든 걸 조정하는 애죠. 이렇게. 자, 우리 컨트롤러의 진짜 이름은 게임이죠. 여러분들 현실 세계에서 컨트롤러 이렇게 짜는 경우는 없어요. 실제 도메인에 맞게 짜기 때문에. 자, 우리는 게임이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기존 코드에서는 컬럼, 로우 등등이 다 하드코딩 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코드를, 즉 JS 파일을 바꾸지 않고서는 게임의 사소한 값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걸 배제하고자 세팅이라는 객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객체를 만드실 때는 스케치를 해가면서 완성해 가시는 방법들이 많아요. 세팅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기 명시 안 하고 있죠. 제가 분해 안 했잖아요. 저도 몰라. 이 단계에서 모르겠는 거야. 하지만 외부에 이 컨트롤러가 알아야 될 수많은 지식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은 알겠어. 그래서 제가 세팅을 만든 거예요. 프로퍼티는 여러 개의 객체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얘가 다 적용되고 여기 덮어 쓰는 키가 있으면 덮어 써주고 덮어 써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세팅 거를 일단 디스에 다 옮겨주겠죠. 외부에서 공급받은 데이터를. 그렇죠? 두 번째로 제가 아이템스, 아이템 투 메시지 투 아이템, 아이템 투 메시지라는 두 개의 위크맵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이템스가 바로 아까 만들었던 아이템이라는 모델을 저장하는 저장소겠죠. 근데 이제 2차원 배열이 아니라 셋이네요. 셋은 뭐만 보장하죠? 같은 데이터가 들어와서 없다는 것만 보장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셋 안에는 똑같은 모델은 못 들어오겠죠. 그것만 보장해 주는 거. 안 그러면 우리가 맨날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인덱스 오브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걸 넣자. 아니자. 이런 밸리데이션 맨날 해야 되잖아요. 밸리데이션 귀찮으니까 한 거야. 근데 코드 오류 있네. 이거 셋이 아니라 위크 셋이에요. 셋은요. 데이터가 들어올 때 걔를 비교하는 방법이 해시값으로 비교한단 말이야. 그러면 객체 같은 경우에는 해시값이 따로 없기 때문에 투스트링을 한 값으로 비교하게 돼버려요. 값의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근데 위크가 붙은 애들은 객체의 메모리를 값으로 인정을 해요. 얘는 키가 되거나 값이 되는 애들이 다 객체여야 돼. 위크가 들어가면. 그냥 셋은 값으로 해석되고 위크는 항상 메모리의 주소로 해석이 돼요. 셋은 사실 양쪽 특성이 다 있습니다. 양쪽 특성이 다 있어가지고 셋은 객체가 들어오면 객체의 메모리로도 평가하고 값이 들어오면 값으로도 평가하거든요. 둘 다 평가하는데 안전하게는 위크셋 쓰는 게 좋아요. 위크셋을 무조건 객체의 메모리 주소로밖에 평가를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위크셋에는 오브젝트밖에 못 들어와요. 실제로. 그래서 용도에 맞게 쓰는 게 좋죠. 어쨌든 이제는 2차원 배열이랑 구체적인 모양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많은 모델들을 갖고 있어 밖에 모르게 됐죠. 권한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그리게이션이라고 불러요. UML에서 말하는 객체 관계도 6가지 중에 하나인데 5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건 내가 다른 객체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이거죠. 그렇죠? 셋으로 여러 개의 아이템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전략 중에 네이티브하고 인메모리 전략 기억나세요? 둘 사이에는 강이 흐르기 때문에 재빨리 교환하자. 안 그러면 금세 코드가 퍼진다. 힘들다. 그래서 재빨리 교환하기 위해서 게임과 반대측에는 뷰가 있겠죠. 이 뷰와 데이터를 교환할 때 더 이상 생으로 교환하지 않고 아까 우리 그 레이어 그림 그릴 때 메시지로 교환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네이티브 뷰에서 날라온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뭘로 바꿔야 되죠? 내 모델로 바꿔줘야 돼요. 메시지를 모델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거꾸로 나의 모델을 저쪽에 보낼 때는 메시지로 바꿔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 두 개를 해주는 매핑이 필요해. 위크맵을 잡는 거죠. 위크맵의 특성은 맵의 키로 객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맵은 맵의 키에 객체를 못 넣어요. 객체를 넣으면 다 투스트링으로 바뀌어버려요. 응?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키로 잡으려면 위크맵을 써줘야 돼요. 위크맵.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3개의 객체가 있습니다. 아이템스는 내가 모델을 어그리게이션 하는 거고 메시지 투 아이템은 언제? 뷰에서부터 메시지가 날라온 걸 나의 모델로 바꿀 때. 거꾸로 아이템 투 이 메시지는 내 모델을 뷰한테 전달할 때. 메시지로 바꿔 전달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변환기. 이것도 전형적으로 뭐죠? 연산 대신 메모리 쓰고 있는 거죠. 매번 만들어도 되는데 메시지를 매번 만들어서 되는데 이 모델에 해당되는 메시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번 만들 필요가 없어가지고 캐시를 잡아두는 거죠. 사실은 매번 만들어도 돼요. 미친 척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음. 이게 바로 여기를 보면
뷰와 메시지를 통해서 컨트롤러와 대화하니까 컨트롤러에서 뷰로 넘어갈 때는 얘가 소유하고 있는 건 모델인데 모델을 메시지로 바꿔야지만 컨트롤러 넘어올 테고, 컨트롤러는 자기는 아마 서브 뷰인 구상 뷰를 알고 있을 텐데 구상 뷰를 얘한테 직접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메시지로 바꾼 다음에 컨트롤러한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컨트롤러는 받은 메시지를 모델로 바꿔서 모델한테 명령을 내리겠지. 왜? 얘는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모델이 책임을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얘는 메시지를 모델로 바꿀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나머지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디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디스트럭처링에 대해서 배울 건데, 디스트럭처링 특정 객체를 속성으로 해체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왜 해체했을까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모듈형 프로그램을 할 때 임포트를 쓰는 거와 똑같아요. 나는 이 코드 로직의 이 이하에서 디스를 다 쓰지 않고 디스에 있는 요것만 쓸 거야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선언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밑에서 명확하게 디스에 어디까지만 쓰겠다는 선언이 되기 때문에 코드를 읽을 때 굉장히 한정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 밑에 코드에서 여기 없는 걸 건드렸으면 에러야. 즉 이 밑에에서 디스가 나오면 에러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계한 거 이상의 다른 걸 못 쓰고 있어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디스가 안 나오잖아요. 디스점이 안 나오고 디스 애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왜 디스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코드에서는 아이템스하고 아이템2 메시지라는 걸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이걸 해체했는데, 얘네 셋은 어디서 왔냐는 거야. 디스를 해체했는데 얘네 셋은 어디서 왔을까요? 세팅에서 왔겠죠. 우리는 세팅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해서 알게 된다는 거야. 코드를 짜면서 알게 된다. 세팅에 뭐가 필요한지 지금 모르는데 세팅을 사용해보면서 알게 되는 거야. 세팅에 얘네들이 필요하구나. 컬럼 로우 외부에서 오는 게 맞죠? 그리고 컨트롤러가 직접 렌더를 안 만들죠. 왜? 컨트롤러도 뭘 모르기 때문에 추상 렌더러, 베이스 렌더러는 알아요. 근데 구상 렌더러는 모른단 말이야. 왜? 레이어가 베이스 레이어에는 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 진짜 렌더러는 여기 있잖아요. 구상 레이어에. 얘도 모른단 말이야. 강이 흘러. 아까 말했죠. 기저 레이어는 추상 레이어를 모른다고. 실제는 얘는 추상 레이어일 뿐인 거고 진짜는 여기 있잖아요. 그건 얘가 모르잖아. 모른단 말이야. 레이어 때문에. 몰라. 모르게 설계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입받는 수밖에 없죠. 이 관계도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입받아야 돼. 주입받아야 되니까 렌더러가 외부에서 흘러 들어온 거야. 이건 데이터니까 당연히 흘러 들어오지만 얘도 밖에서 주입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레이어 구조들을 보면 걔를 알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강이 흐르기 때문이지. 강이. 그렇죠? 그래서 주입받은 거예요. 그래서 렌더러한테 셋 게임이라고 해서, 렌더러는 게임을 알아야지만 서로 대화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렌더러한테 게임을 주입해 준 거고, 또한 렌더러도 로우 컬럼을 알아야지 그림을 그릴 거 아니야. 그쵸? 로우 컬럼을 알아야지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로우 컬럼 준 거죠. 그래서 너도 준비해라. 그림 그릴 줄 너도 해. 순수하게 인메모리 객체만 있는 거 맞죠? 그쵸? 이 레이어에서 인메모리 객체 통신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구상 레이어는 모르지만 추상 레이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추상 뷰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이어를 깨먹지 않고 예쁘게 보냈죠. 준비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렌더러에 셋게임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번엔 컬럼 로우를 돌면서 이제는 컬럼 로우에 add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C하고 R을 보내서 넣을 건데 디스의 언더 add는 아마도 디스의 아이템스에다가 셋을 계속 넣어주겠죠. 컬럼 로우는 당연히 필요한데 컬럼 로우는 이제 얘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셋이니까 모르고 블럭한테 넘겨주려고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라미스를 오늘 같이 배우실 건데요. 여러분 프라미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오우, 시간. 저 오늘도 좀 오버할지도 모르겠다. 프라미스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 없으신 분 있을 텐데, 프라미스가 뭔지를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들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 비동기, 블럭, 넘블럭에 대한 개념도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함수는요, 블로킹 함수예요. 게다가 동기화 함수입니다. 동기화 함수라는 건 뭐냐면 동기화와 비동기, 동기화 함수와 비동기화 함수는 다른 뜻이에요. 동기화 함수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 함수는 뭐냐면 입력하면 리턴 값이 반환되는 얘기예요. 비동기 함수는 뭐죠? 리턴 값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걔는 어떻게 리턴하죠? 콜백으로 리턴해. 콜백으로 리턴하는 애들은 다 비동기화 함수예요. 그에 비해서 동기형 프로그램은 뭐냐면 코드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걸 얘기해요.
비동기형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중간에 점프를 해다니는 애를 얘기해. 그에 비해서 블로킹, 언블로킹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블로킹이라는 건 우리가 폰노이만 머신을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명령을 로딩해서 실행하는데, 블로킹이라는 건 모든 CPU가 정지하고 어떤 명령을 계속 실행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콘솔 로그를 100번 때렸을 때 콘솔 로그 한 줄 실행할 때도 어차피 시간은 잡아먹긴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럼 이 한 줄 한 줄도 사실은 다 블로킹 코드일 거 아니야. 따라서 블로킹, non-블로킹이냐는 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건 우리가 느끼기에 이 정도면 블로킹으로 안 볼래? 이러면 non-블로킹인 거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시간을 많이 끈 것 같아. 이러면 블로킹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포로 100번 도는 거는 우리 느낌의 non-블로킹이다. 똑같은 코드가 포로 2만 번 돌면 애매해. 2억 번 돌면 블로킹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non-블로킹, 블로킹 진짜로 이런 거예요. 왜? 한 줄만 시켜도 사실 CPU 타임상을 한 클럽 먹었기 때문에 블로킹이란 말이야. 실제로는. 그럼 여러분들이 코드를 길게 실행하다가 더 오래 걸릴 것만 셋 타임아웃으로 뺐어. 이런다고 non-블로킹이냐 블로킹이냐는 나머지 코드가 얼마나 시간 잡아먹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업계 표준상 non-블로킹의 기준은 얼마 이내에 수행돼야 될까요? 16.6ms입니다. 초당 60프레임 이내에 소화되면 non-블로킹 코드를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 오래 걸리는 블로킹 코드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총 수행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함수와 모든 로직을 실행했는데 그게 16.6ms 안에 들어왔을 때이기 때문에 함수 하나로 보면 보통 1나노초나 1ms 이하가 돼야지만 non-블록으로 보고 있어요. 걔네들 조합으로 이 한 프레임을 먹기 때문에. 그러면 프라미스라는 건 어떤 의미냐? 프라미스라는 건 원래 비동기화 함수에 사용하는 콜백 스타일을 바꿔주는 애라고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기존의 콜백의 문제가 뭘까요? 기존의 콜백의 문제점을 아세요? 콜백 지옥이라고 생각하세요? 프라미스도 똑같이 지옥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콜백의 가장 큰 단점. 이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모르신단 말이에요. 콜백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콜백 함수를 시작한 건 저희가 시작했죠. 아작스 샌드 우리가 보냈잖아. 우리가 보내고 싶을 때 보냈단 말이야. 로드 시작해라. 콜백은 언제 호출될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에 이 함수가 떵하니 호출이 된단 말이야. 야, 나 아직 그거 받을 준비 안 됐는데 왜 벌써 보내? 야, 이거 아직도 안 하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쵸?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코드는 항상 헬입니다. 저쪽에선 벌써 데이터를 보내는데 받을 준비, 그릴 준비가 안 돼 있어. 라든지. 그럼 콜백 타임이라는 거 항상 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콜백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이쪽이 준비가 끝났다라면 뿌려. 아니면 어떻게 해요? 또 루프를 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타이머로. 인터벌로. 그쵸? 이거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해결 못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은 콜백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할 거야. 그 다음에 이거 해야지 라고. 여러분들 머리가 고작 그 정도입니다. 우리 어깨에 머리가 고작 그 정도야. 그러니까 콜백 지옥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잡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만 한다? 끝나면 이거 해야지. 이게 무슨 비동기의 장점이 하나도 없잖아. 거의 동기화 명령이잖아. 이때까지 CPU가 묶어둬 있는 건 뭐가 틀려? 말이 비동기인 거지. 로딩 동안에 로딩 게이지밖에 안 도는데 이게 무슨 UI의 사용성이 올라가냐는 거야. 어차피 그냥 다 블록하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 뭐 이게 돌면 마우스 못 움직이는 거랑 뭐 차이가 있나? 그쵸? 똑같잖아. 왜?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끝나면 해야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뭐가? 언제 이놈이 콜백이 올지 몰라가지고 콜백이 오면 그 다음번에 하고 콜백이 오면 그 다음번에 해야지 이 정도밖에 못 짜는 거예요. 그래서 콜백 헬이 생기는 거야. 끝난 다음에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폰노이만이라면 얘를 띄워놓고 얘가 언제 끝나는지는 잘 모르겠고 얘도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잘 조율해서 써야지 뭐 이런 미친 짓 할 거 아니야. 우리는 못해. 인정하자는 거야. 우리는 못해. 이걸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프라미스에서는 우리한테 반제어권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반제어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프라미스에 댄을 호출하고 싶을 때 호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갖는 권한은 고작 그 정도야. 프라미스 객체를 만들었어. 프라미스 객체를 만드는 순간 비동기가 시작됐죠. 프라미스 댄을 언제 호출할 거냐면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프라미스 객체를 이렇게 변수에 쥐고 있다가 댄을 내가 호출하고 싶을 때 호출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제어권이 왔잖아요. 근데 이건 절반의 제어권이야. 왜? 댄을 호출하자마자 그 함수가 호출된다 안 된다?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가 이미 프라미스가 리졸브 된 상태라면
프라미스는 안에 리졸브된 값을 쥐고 있고 우리가 대나 호출할 때까지는 쥐고 있을 거야. 함부로 콜백을 발동시키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대나 호출했는데도 아직 리졸브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대나 호출했지만 기다리긴 해야 돼. 반제어권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야. 비동기라서 완전 제어권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반제어권을 주겠다 이거야. den을 네가 원할 때 호출할 수 있게 해줄게. den을 네가 원할 때 호출할 수 있게. 이것만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것만으로 den의 연쇄가 일어나. 내가 원할 때 den을 호출하면 이 안에서 다시 프라미스를 시작하면 이 프라미스의 den도 내가 원할 때 호출할 수 있어.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함수가 동기형으로 리턴 값을 반환하는 대신에 프라미스 객체를 리턴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원할 때 리턴 값을 대할 수 있게 된다. 비동기 함수가 값을 리턴할 수 있게 된 거네요. 그 전까지 비동기 함수는 전부 다 프로시저였어. 내가 로드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아자스가 발동되고 콜백이 온단 말이야. 리턴 값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얘를 호출하고 걔를 제어할 수 있는 동기 로직을 짤 방법도 없어요. 리턴 값이 없으니까. 근데 이 함수가 프라미스를 리턴하면 우린 리턴 값으로 프라미스 객체를 받고 우리가 원할 때 den을 호출할 수 있게 된 거야. 콜백이 아니라 호출해서 리턴 값을 받은 쪽이 원할 때 den을 호출할 수 있게 된 거죠. 반제어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객체들은 함수들은 모든 애들은 자기가 비동기적으로 움직일 때도 리턴 값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그전에는 콜백이기 때문에 리턴 값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콜백은 언제? 내가 얘한테 의뢰를 하고 나는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저놈이 모든 제어권을 다 가져갔단 말이지. 이제는 로드 함수로 호출하면 뭐가 나한테 온다? 프라미스가 와. 그러면 얘는 나 대신에 프라미스를 만들어서 로딩을 시작을 할 수 있겠지만 언제 내가 결과 처리를 할 거다? 리턴 받은 프라미스를 내가 대나하고 싶을 때 대나할 거란 말이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반제어가 나한테 넘어오는 게. 그래서 함수가 비동기를 처리하는 리턴 값을 갖고 싶어. 이러면 그 함수는 프라미스를 리턴하면 되게 된 거예요. 아주 쉽게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시저형으로만 짰던 비동기 함수를 리턴 값을 주는 함수로 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반제어권 때문에. 여러분들이 렌더러에서 개별 서브 렌더러한테 리무브를 시켰어요. 리무브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싹 사라들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 그럼 얘한테 리턴 값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못 받아. 옛날 같은 콜백이라면 못 받아. 못 받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콜백을 걸어야 돼. 내가 블록 100개한테 지워달라고 그랬으면 100개의 콜백을 수집하는 코드를 짜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게 무슨 미친 짜야 된단 말이죠. 지금 어떻게 하죠? 리무브를 서브 렌더러한테 호출하면 다 리턴 값으로 다 프라미스가 다 날라올 거 아니에요. 저한테. 다 묶어서 프라미스 올 때리고 된 때리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 다 지워지고 나서 저는 대나면 되잖아. 그렇죠? 프라미스의 반제어권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이템스에다 쭉 컬럼하고 로우를 가진 블록들을 만들고 나면 이 아이템스를 맵을 언제? 그 배열을 다른 배열로 바꾸고 싶을 때 쓴다고 그랬죠. 얘를 뭘로 바꾸고 싶으냐면 프라미스 올이 이 배열을 먹었으니까 맵을 먹었으니까 프라미스의 배열로 바꾸고 싶은 거죠. 이 코드까지만 보면 프라미스 올 안에 인자로 들어왔으니까 아이템스는 원래 아이템스의 배열이었는데 아이템스를 뭘로? 프라미스의 배열로 바꾸고 싶으니까 제가 맵을 썼을 거 아니야. 여기 하나하나 들어온 아이템은 아이템의 포스 위치를 아이템 x, y 플러스 로우로 바꿨어요. 태어날 때 로우 컬럼 x, y로 갖고 태어나는데 처음에 블럭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제일 바닥에 있는 애는 어디서부터 떨어져요? 정확하게 로우를 더한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되겠네요. 제일 위에 있는 애는 여기서 로우 더한 거에서 떨어지면 되잖아. 다 로우를 더해놓은 거야. y 값에다가. 그 위치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처음에 생성할 때는 정위치에 있지만 제가 아이템의 일괄로 로우만큼 화면 위로 띄운 거예요. 이건 왜 아이템 생성 로직에서 분리했냐면 제가 위에서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게임 컨트롤러가 결정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 컨트롤러 로직에서는 얘가 위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여기다 둔 거야. 그럼 여기다 두는 데는 여기서 바로 일어났죠. 그럼 프라미스로 기다리는 건 뭘까요? 렌더러에게 무브를 시키고 있죠. 무브는 얘가 못 시키니까 렌더러한테 이동시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렌더러한테 무브 시킬 때 뭐 하냐면 아이템 투 메시지. 내가 알고 있는 건 아이템이죠. 아이템을 메시지로 바꿨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아이템이야. 근데 아이템을 렌더러한테 줄 방법이 없어요. 아이템으로는 그 모델은 직접 이 렌더러한테 안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템을 메시지로 바꿔야 돼.
그래서 얘한테 아이템을 보내보면 얘가 메시지를 줄 거야. 이 아이템에 해당된 메시지를 저한테 줄 거란 말이죠. 이 메시지한테 위치값 x, y를 박아준 거죠. 메시지 객체니까 메시지한테 넣어준 거예요. 이 메시지를 얘한테 주면, 렌더러한테 주면 렌더러는 이동한다라는 걸로 나한테 뭘 줄 거냐? 시간이 걸리니까 프라미스를 줄 거란 말이야. 트루 펄스를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시간이 걸리니까 프라미스를 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저는 이 프라미스를 다 수집해가지고 프라미스 올 때리면 이 렌더러가 네가 준 모든 아이템 블록들을 다 이동시키는데 성공했어라고 보고를 한 거고, 다 성공했으면 난 그때 가서 렌더러를 액티베이트 시킬래. 그래서 함수가 비동기인데 리턴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야. 이 반제어권의 이 위대한 위력이 생긴단 말이야. 이래서 이것만으로 뭘 할 수 있죠? 렌더러 무브는 5초 동안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3초 동안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10초 동안 내려오게 할 수도 있단 말이지. 우리의 관여할 바가 아니게 된 거야. 참고로 프라미스는 인메모리 객체죠. 네이티브 객체가 아니라. 심지어 자바스크립트 스펙에 포함되어 있는 코어 객체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비동기 리턴 값을 받고 싶다라면 프라미스를 사용한다. 그게 자바스크립트 표준이에요. 기존까지는 이게 콜백이었단 말이지. 콜백은 통제가 안 돼. 리턴 값으로 환원하고 싶어. 무엇을? 비동기라는 행위를 값으로 환원해서 반제어권을 갖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선 게임을 세팅했고, 게임 세팅한 상태에선 디액티베이트 상태인데, 이제서야 애니메이션이 끝났으니까 액티베이트에서 뭐 할까요? 이벤트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걸 하겠죠. 게임 내려오고 있는데 이벤트 걸면 안 되잖아. 그쵸? 블록이 다 내려온 다음에 해야지. 블록 내려온 게 금방이니까 먼저 걸어도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 만에 내려올 줄 알고 스테이지 안내문 나오고 뭐 인트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렌더러가. 그때 가서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렌더러한테 하나하나 아이템을 다 메시지로 바꿔가지고 이 위치에 있는 거다라고 보내주면 얘가 이걸 다 그림을 그리고서 리졸브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 프라미스를 다 모아가지고 덴을 때려 이때 액티베이트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로직이 분리됐죠. 얘는 자유로운 비동기 처리를 얻었고, 누가? 얘가. 얘는 완전히 자유로운 비동기 처리를 얻었고, 얘는 완전하게 인메모리 객체로 얘를 통제할 수 있게 됐죠. 이 교두보가 바로 프라미스다. 프라미스를 현실에서 잘 쓰는 사람 별로 없죠. 프라미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다음. 아까 봤던 언더 애드 함수 좀 복잡해요. 언더 애드 함수는 그냥 끝나지 않죠. 이때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메시지 투도 만들어야 되니까 메시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쵸? 두 군데 다 넣어줘야 되고. 아이템을 먼저 만들면 되죠. 아이템은 제가 여기 보면 아이템 타입스라는 걸 해체했는데 이것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세팅에 들어와 있겠죠. 이거 왜 외부에서 봤죠? 타입이 10개인지 5개인지 블럭이 몇 종류 나오는지 제가 하드코딩으로 받을 게 아닌 거잖아요. 저번에 박혀 있었어. 0, 1, 2, 3, 4라고. 지금은 박지 않고 외부에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배열로 들어와서 그 안에 타입들이 들어와 있을 텐데 이 타입들을 랜덤을 돌아서 랜덤한 타입을 받게끔 인덱스를 랜덤 돌아준 거죠. 로직 안 어렵죠? 그래서 첫 번째 타입을 여기서 결정해줬고, 타입을. 두 번째로는 컬럼하고 로우를 보내서 XY 값을 보내줬고, 아이템 만들어졌죠? 아이템에 해당되는 메시지는 그냥 만들면 돼요. 어차피 둘이 매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이템에 걸맞는 메시지를 만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템과 메시지를 매핑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들어줬고, 그러면 아이템스에다가 아이템 넣어주고, 메시지 투 아이템에는 메시지를 키로 아이템을 넣어주면 되고, 아이템 투 메시지에는 아이템을 키로 메시지를 넣어주면 되겠죠. 원래 하나만 있어도 거꾸로 찾을 수 있는데 루프를 돌면 연산을 줄이기 위해서 양쪽에 캐시 탭을 잡은 거예요. 이걸로도 찾고 이걸로도 찾으려고. 귀찮으니까. 마지막으로 렌더러한테 add 메시지를 줍니다. 렌더러한테 add 메시지를 줘요. 렌더러한테 이 메시지를 준단 말이지. 그렇죠? 최종적으로 리턴은 아이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렌더러는 메시지를 받아줘서 그 메시지에 맞춰서 계속 하나하나 내부적으로 서브 뷰를 그리게 되겠죠. 이때도 통신은 항상 메시지로만 한다. 딜리트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딜리트 할 때는 아이템이 들어오면 사방에서 지워야 되죠. 세 군데 다 지워야 된다. 열심히 지웁니다. 아이템 투 메시지에서 지우고, 메시지 투 아이템에서 지우고, 본인의 아이템스에서 지우고. 그렇죠? 캐시 테이블을 만들면 이 패단을 그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액세스 속도는 빠르지만 관리할 때 굉장히 귀찮고 코드가 여러 개 더블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지만 캐시 테이블을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게임하고
렌더는 무진장 통신할 거 아니에요. 무진장. 한 번에 블록 지웠다 뭐했다 만들었다 왕창 날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매번 조회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라. 그러니까 이 쌍을 맞춰주는 거야. 됐습니다. 다음. 여기 백. 여기 이 이상한 게 있으실 거예요. 얘는 메시지만 줬는데 여기서 메시지만 줬는데 메시지는 그냥 만들었지 타입도 안 갖고 있고 컬럼도 안 갖고 로우도 안 갖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그려요? 얘가 이거 줬다고?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거 나중에 해결할게요. 지금은 메시지 수만큼 서브 블럭을 만들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메시지의 수만큼 서브 블럭을 만들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그림은요. 이 시점에 확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이거 맨날 바뀌는 거잖아. 얘도 안 바뀐다고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 하면 이것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시점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박아서 얘한테 준다고 그 그림이 올바리라는 법이 없어요. 계속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메시지에 매핑되는 서브뷰를 만들었지만 서브뷰가 실제로 그림 그릴 때는 현재 그 아이템의 값을 읽어와서 그려야지만 정확하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 데이터를 줘서 얘를 줘봤자 큰 의미는 없다는 거야. 얘가 그림 그릴 때마다 받을 거니까 데이터를. 안 그러면 동기화가 깨진단 말이에요. 여기 동기화 정책이라는 게 나오는데 원래 원격지에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얘가 스태틱성이면 한 번에 주고받고 값으로 끝내면 되지만 이렇게 객체들은요. 객체를 변환할 때 주의할 점은 객체의 상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동기화 시점을 함부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여러분들 초보자용은 언제냐면 매번 뭐 할 때마다 다시 데이터 받아오는 거예요. 동기화라는 걸 매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인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변화가 일어날 때 얘를 갱신하고 얘도 같이 갱신해주는 동기화 타임을 정교하게 조정해가지고 부하를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매번 그림 그릴 때마다 메시지에 해당되는 아이템의 현재 값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지금 아이템의 이런 속성 값을 얘한테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인포. 자, 인포 보면 메시지를 받고 있죠. 메시지를.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이거 누가 호출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시그니처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게임 렌더러가 게임한테 호출할 메소드. 즉 얘가 렌더를 향한 서비스인 거죠. 왜?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게임이 이 메시지를 저한테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메시지를 던지면 우리는 즉시 메시지를 뭘로? 아이템으로 환원해. 모델로. 그러고 나서 뭐 하죠? 이 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어디로? 메시지에 담아서 메시지 다시 리턴해줘. 이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겠죠. 즉 이거는 렌더러가 내가 이 메시지 줄 테니 메시지에 현재 데이터를 담아서 다시 돌려줘.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메시지 통신인 거예요. 렌더러는 어떤 하나의 서브 블록을 그리기 위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서브 블록에 대응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메시지에 대한 라이브 데이터를 박아서 그 메시지를 다시 주는 거죠. 아까 그린 그대로 여기에 있는 컨트롤러와 여기에 있는 렌더러는 메시지를 통해서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두 사이 격리하는데 성공했죠. 셀렉트 스타트라는 순수한 작동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서 셀렉트 스타트가 되는지 잠깐 잊어버리고 그러면 화면상에서 제가 어떤 애를 클릭하면 셀렉트 스타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클릭하는 거에 대응하는 걸로 렌더러가 알고 있는 건 메시지겠죠. 나 지금 이거 클릭했어는 이 div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얘랑 매핑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메시지 보내자마자 즉시 아이템을 바꾸고 이제 익숙해졌죠. 이 아이템 없는 아이템인데 이러면 끝나는 거고 아이템이 있어. 그럼 이 아이템에는 이미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안다는 거죠. 이 모델을 어떻게 갱신한다? 네가 새끼야 너 셀렉트 됐댄다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아까 아이템 기억나죠? 네. 아이템이 지가 스스로 셀렉트를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도 진입점을 알아야 돼요. 이 게임이 알아야 될 유일한 지식은 뭐냐면 셀렉트가 시작된 진입점을 알고 있다는 거야. 나머지 꼬리들은 다 누가 알고 있죠? 아이템도 각각이 알고 있어. 저희는 얘만 알면 얘를 쭉 타고 가면 다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프리비어스 아이템이라고 여기다 첫 번째 헤드를 넣어준 거죠. 선택에. 요게 바로 얘가 책임져야 될 셀렉트 스타트의 범위고 이때까지는 우리가 몰랐던 속성인 프리비어스 아이템이 하나 더 필요하구나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이건 있으나 없으나 여기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명시를 해줍니다.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올라와서 2019부터는 프로퍼티를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문법에 프로퍼티 기술 문법이 없었으니까 보통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해줘요. 헷갈리니까.
당분간도 2019를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문법이 유효할 거예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런 속성이 존재한다는 걸 이 코드에서 읽어야 되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다 보통 이렇게 해서. 이 괜히 제가 쓰고 있는 이 패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지원 안 하니까 문법이 보이도록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스타트 했으면 넥스트로 가야죠. 옛날에 muve에서 하나하나 다 연결해 가는 게 넥스트죠. 넥스트 하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메시지가 오겠죠. move 할 때마다 메시지가 온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판정을 해보자 이거야. 아이템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this의 previous item current로 제가 바꿔놨죠. 귀찮아서. 첫 번째로 이 아이템이 연결되는지 아닌지, 즉 next 아이템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조건을 살펴보면 아까 그놈이 현재 게 아니야. previous 아이템은 아니어야 되겠죠. 자기 자신에서 계속 들어오는데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연결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은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입이 같으면 타입 이거 느낌표네. 느낌표고 타입이 다르면 안 되겠죠. 타입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타입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접셀이어야 되죠. 인접셀인지는 누가 안다? 지가 알아. 얘한테 물어보면 돼. 이제 인접셀을 제왕적인 이 직위 권한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얘 네 옆에 있냐? 라고 얘한테 물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얘는 인접셀이 아니니까 리턴해버리면 되는 거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면 인접셀이면서 넥스트가 될 자격 조건이 갖춰진 거죠. 같은 색깔이고 본인이 아니고 인접셀이고. 그렇죠? 하지만 이것가 됐다 하더라도 셀렉티드 리스트 안에 그 아이템이 들어서 이미 선택된 거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선택된 거 안에 들어오면 안 돼. 따라서 얘는 프리비어스 아이템 테일로부터 쭉 돌리면 애가 막 찾아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왜 테일이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갱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로 계속. 왜 얘가 첫 번째 선택되고 두 번째 선택되면 두 번째 걸 옮겨왔잖아요. 계속해서 마지막 테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테일이라고 부르는 건데, 테일 계속 갱신해주고 있죠. 선택이 하나 더 되면 걔로 옮겨주고, 선택이 또 하나 되면 걔로 옮겨주고. 그럼 이 마지막 애한테 물어보면 이 앞에 있는 애들 다 조사할 거 아니에요. 이 앞에 조사한 애 중에 한 명이 걸렸다는 건 뭐죠? 이미 선택된 애니까 선택 리스트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선택되지 않았으면 이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거고, 그 아이템을 지금 인자로 받아온 메시지가 변환된 이 아이템을 셀렉트로 바꿔주고, 셀렉트 할 때는 항상 커런트를 보내서 직전 애가 누군지 가르쳐주고 있었죠. 기억나시죠? 머리 풀가동 외우라고 그랬어요. 코드 이 정도도 안 들어오면 제 오늘 코드 다 합쳐봐야 500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코드를 워낙 짧게 짜는 스타일이라서 몇 줄 안 돼요. 셀렉트 할 때 그래서 이 테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직전 애가 누군지 알게 된 거고, 이제 얘가 드디어 마지막 애가 된 거죠. 오케이? 이거는 셀렉티드 리스트에 없었던 경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있을 때는 돌아가면 해제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루트를 따라서 돌아가면 해제돼야 되는 거잖아요. 해제 조건에 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죠? 커런트의 프리비어스하고 아이템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기 있었는데 얘의 프리비어스는 여기였는데 제가 무브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얘가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면 커런트의 프리비어스가 프리비어스 아이템을 벗겨버리고 현재 커런트는 언셀렉트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졌잖아요. 권한을 걔네들한테 밀어가지고 책임을 다 걔네한테 줘버렸기 때문에 지네들이 다 책임질 거라서 훨씬 더 이쪽 로직이, 자 이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번 시간에 맞는 건 엄청나게 폭군인 거죠. 그 새끼가 모든 걸 다 뒤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얘는 코디네이션밖에 안 하는 거죠. 아이템에 관련된 모든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이템 네가 해라. 네가. 근데 내가 프리비어스 아이템 요거 하나 관리해줄게. 테일 아이템. 그렇죠? 요 정도인 겁니다. 역할 분리가 됐죠. 이제 드디어. 그래서 아이템이 책임져야 될 건 다 아이템이 책임지고, 이 컨트롤러가 책임져야 될 것만 책임지고 있는 거죠. 컨트롤러가 책임진 것 중에 대표적으로 렌더러와의 통신 레이어를 막아주고 있는 것도 큰 책임 중에 하나예요. 직접 렌더러와 대화 안 하고 컨트롤러가 막아서 해주고 있죠. 컨트롤러가 렌더러가 막 던지는데 메시지를, 이거 마우스 클릭할 때 오지만 무브할 때 오니까 막 날린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잘 막아주고 있죠. 그렇죠? 막을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똑같은 로직인 것 같지만 이 로직을 하나하나 까봤더니 뭐다? 나의 책임이 아닌 아이템의 책임인 건 다 아이템한테 물어보고 있죠. 이걸 위반하면 얘가 권한을 위반하게 되고 책임을 위반하게 돼서 얘가 역할을 더 많이 갖게 돼요. 그럼 나중에 엔트로피 증가를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보드를 판정하는 것도 왜 중요하죠? 제가 지금 바둑판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8개겠지. 제가 육각형을 만들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변화에 대응하려면 이거 다 얘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판정할 때 굉장히 섬세하게 판정하셔야 돼요. 섬세하게. 원래는 이걸 짜고 아이템을 짜면 더 쉽겠죠. 이 코드를 보면서 아이템을 짜니까 우리 오늘 거꾸로 간다고 그랬어요. 앞에 거 기억하고 뒤에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을 새겼던 녀석이 이렇게 쉽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셀렉트 엔드를 하면 되겠죠. 셀렉트 엔드도 보면 셀렉트 엔드는 메시지가 안 오고 그냥 셀렉트 엔드만 호출하면 돼요. 엔드니까. 업했을 때 업했다고만 보고 올 거니까. 그러면 얘는 셀렉티드라는 배열을 로컬에 만들었잖아요. 셀렉티드 배열을 왜 로컬에 만들었냐면 이거 여러 번 여기 연산에 쓸 거라서 귀찮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원래 걔네들 링크드 리스트로 돼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계속 링크드 리스트 찾아야지만 셀렉티드를 얻을 수 있는데 로컬에서 캐시를 잡은 거죠. 속성이 아니라 이때만 잠깐 쓰려고 연산으로. 그래서 셀렉티드이면서 셀렉티드면 if 셀렉티드면 셀렉티드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아이템들을. 아이템 넣어주고 셀렉티드된 게 랭스보다 커. 이보다 커. 3개 이상 선택된 거죠. 그쵸? 3개 선택됐으면 리무브로 보내주는 거죠. 셀렉티드를. 그러면 렌더러한테 리무브로 셀렉티드를 보냈으니까 요게 프라미스로 저한테 올 거고 얘가 den이 되면 그때 가서 본인의 클리어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리무브를 할 상황인데 본인이 리무브를 할 상황인데 본인이 함부로 리무브를 하는 게 아니라 리무브 애니메이션을 먼저 해라. 그러면 리무브 애니메이션 끝난 다음에 내가 내 거 데이터 클리어할게 이런 거죠. 그렇죠? 반제어. 그리고 나서 셀렉트가 이하면 그냥 언셀렉트 다 때리고 없었던 일로 하면 되는 거죠. 이 경우든 프리비어스 아이템은 널이 되니까 널로 처리하고. 그렇죠? 이게 셀렉티드 엔드에 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이것도 반제어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다? 렌더러 리무브는 5초 만에 애니메이션을 지우든 3초 만에 애니메이션을 지우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 그렇게 된 거죠. 사방에 다 프라미스가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비동기로 작동하는데 콜백으로 하지 않고 제어권을 반제어권을 갖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클리어하는 거. 셀렉티드 아이템 아까 배열로 넘어왔죠. 이거 지우는 거. 그 다음에 클리어 되고 끝나는 게 아니죠. 클리어 됐으면 뭐 해야 되죠? 드랍 블럭 해야 되고 필 블럭 해야 되는 거죠. 게임 기억나시죠? 이 지워지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블럭 떨어져야 되고 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씩 하죠. 다 합니다. 오씨 20분 내에 끝내볼게요. 자, 여기 셀렉티드 아이템을 쓰기 위해서 디스에서 요 두 개를 분해해가지고 렌더러한테 디액티베이트. 그쵸? 지워지는 순간부터 애니메이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디액티베이트 한 거고요. 아이템스를 돌면서 연산으로만 얻을 수 있으니까 셀렉트 배열을 해가지고 얘 다 지워버리고 드랍 블럭으로 가는 거죠. 이거 왜 코드를 2번 짰지? 이거 그냥 루프 돌아도 되는데. 하고 드랍 블럭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일단 지울 애들은 다 지워졌고 아이템스에서 아까 딜리티드 로직 봤죠? 메시지 투 블럭 아이템에서 지우고 아이템 투 블럭 메시지에서 지우고 아이템스에서 지우고 해준 거고 드랍 블럭스로 가고 드랍 블럭스는 블럭을 내리 떨어뜨린 거잖아요. 저번에 봤던 로직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 아이템스를 미리 잡아준 것만 틀려요. 아이템스 전체를 한꺼번에 배열로 파악해서 루프 돌아서 빨리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는 올 아이템스에다 이 로우 크기만큼 2차원 배열로 만들었고요. 2차원 배열 만든 거에 각각을 채워놓고 해서 원래 우리가 옛날 데이터 만들듯이 데이터 만든 거죠 지금. 예. 처리를 위해서 빨리 처리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컬렉션에다 이제 컬렉트를 할 건데 컬럼 로우 돌면서 전에 봤던 것처럼 밑에 줄부터 올라가면서 빈 공간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빈 공간이 있으면 걔네들은 다 대상에 넣고 카운터가 있으면 싹 다 컬렉션에다 담는데 이 컬렉션에 담는 걸 보면 렌더러한테 무브 얘네들을 밑으로 떨어질 공간만큼 밑으로 카운트 계산했죠. 여기서 카운트 하나씩 해가지고 몇 칸 떨어져야 되는 계산했기 때문에 그 떨어져야 되는 모든 애들은 다 일로 들어와서 여기로 무브를 할 건데 여기 보면 아이템 투 메시지니까 아이템으로부터 메시지를 얻어서 메시지에다가 포스먼트를 아이템 X의 Y로 여기로 카운트만큼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무브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무브를 이 메시지에 해당되는 애를 여기까지 떨어뜨려 달라고 여기 요청했잖아요. 얘가 프라미스이기 때문에 프라미스를 수집한 게 바로 컬렉션인 거예요. 프라미스를 수집해서 있으면 떨어질 애가 있다라면 그쵸? 떨어질 애가 있다면 프라미스 올 때리면 되겠죠. 그쵸? 다 떨어졌으면 애니메이션 왜 떨어진 애들의 이 수집을 따로 하냐면 어떤 애는 많이 떨어지고 어떤 애는 조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애니메이션이
얘는 3초 만에 떨어지는데 2초 만에 떨어진단 말이지. 다 수집해서 다 떨어져야지 그 다음번 우리가 뭘 할 거 아니야. 프라미스 처리해서 den에서 이제서야 필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필 스타트 저번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다시 요거 똑같이 올 아이템스 만든 거고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코드가 컬렉션 이제 수집할 건데 저번에 계산했던 것처럼 빈 공간 찾아가지고 걔네들 쭉 만들고 걔네들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이빨 모양으로 만든 거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뜨렸잖아요. 똑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알고리즘 똑같이 생략하고 여기 똑같이 무브를 아이템을 메시지로 바꾼 거에다가 포스먼트를 XY만큼 로우로 떨어져야 되니까 걸고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된 때려가지고 렌더러 액티브가 돼서 이때서야 새로 만들어진 애가 떨어지고 나서야 다시 이벤트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충분히 추상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쓰고 이 메시지를 쓰고 있죠.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가 돔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벤트 리스너를 활성화했다, 부활성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얘가 돔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을 쓰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겠죠. 그래서 메소드 이름을 쓸 때 함부로 뭐 이벤트 온, 이벤트 오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추상화된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 이 레이어에서는 베이스 레이어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상위 레이어에 있는 이름들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벤트니 뭐니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이름조차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레이어에 있는 이름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게임의 끝이에요. 서브 렌더러 한번 볼까요? 서브 렌더러는요. 하나의 DIV로 블록 하나를 그리는 애예요. 블록 하나를. 그럼 얘는 말이 DIV지 추상 레이어에서는 얘가 DIV인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추상층에 있는 레이어를 생각해보면 얘는 어쨌든 렌더러고 네이티브 객체를 알기 때문에 무언가 네이티브 객체를 반환할 줄 안단 말이야. 그게 뭔가는 몰라. 뭔가는 모르지만 얘는 어차피 구상 클래스에서 네이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네이티브를 다룰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get 오브젝트라는 걸로 네이티브 객체를 반환하는 애가 있는 거고요. find도 마찬가지로 얘가 어떻게 해서 자기랑 넘어온 네이티브 객체랑 일치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걔라면 이 find true를 반환하게끔 해주는 이 추상 메소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리무브는 본인의 언더 리무브로 호출하는 걸로 템플릿 메소드로 구현해서 나중에 이거 자식 객체가 만들게 하면 되고 외부에서는 그냥 리무브만 호출하면 되겠죠. 템플릿 메소드 패턴 따로 설명 안 할게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보통 이렇게 레이어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이쪽 레이어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니까 바깥 이쪽 레이어가 알 수 있는 이름이 리무브를 제공하고요. 위쪽 레이어에서 써야 될 이름은 아까 상속이라는 하얀 박스를 통해서 위에를 설명하죠. 상속이라는 그 하얀 박스를 지나서 얘의 실제적인 행위를 정의하기 위해서 여기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까 레이어 간 통신이 상속이나 소유로 돼 있으면 특히 상속으로 돼 있으면 이런 템플릿 메소드와 훅이 등장하게 됩니다. 레이어 통신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브는 언더 무브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죠. 언더 무브도 똑같이. 지금 얘가 언더 무브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네이티브 객체를 구현해 봐야지 알기 때문에. 캔버스냐 SVG냐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르니까 여기서는 이 레이어에서는 얘네들만 노출되고 있는 거죠. 렌더링은 나는 모델을 안다 모른다. 몰라. 심지어 얘는 서브 렌더러이기 때문에 메시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까 그 계층도를 보시면 뷰하고 서브 뷰가 있었는데 뷰가 메시지를 통해서 컨트롤러하고 대화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게임하고 렌더러는 메시지를 알아요. 이놈들은. 근데 렌더러가 들고 있는 서브 렌더러는 메시지조차도 모르고 얘네들만 알잖아요. 얘는 그림 그릴 때 메시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메시지에는 지식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메시지는 누구만? 렌더러와 게임 사이만 알고 있단 말이지. 근데 얘는 렌더러가 소유하고 있는 서브 렌더러란 말이야. 얘는 메시지를 모른단 말이지. 그림 그리려면 그림 필요한 재료를 다 갖고 와야 돼. 얘는 메시지를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메시지를 아는 건 권한 위반이야. 그럴 권리가 없어. 얘는 그림 그린 재료를 알 뿐이야. 네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고 뭘 주고받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림 그리려면 이게 필요해. 이거나 줘.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는지는 또 마찬가지로 유의합니다. 이 정도 메시지 레이를 만들었죠. 렌더러를 봅시다. 렌더러를 만들기 전에 제가 간단한 유틸리티로 스로우셋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할게요. 스로우셋은요, 셋을 루프 돌아서 인덱스 오브처럼 뭔가 찾아내기 위한 캐치라는 메소드를 내장하고 있는 셋이에요.
ES6부터는 자바스크립트 코어 객체를 상속받아서 자기만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클래스를 보면 셋을 상속받은 클래스고요. 그렇죠? 이 셋을 상속받은 클래스가 컨스트럭터 주제시고 이 썸이라는 메소드를 제가 하나 제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셋은요 썸을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가 썸을 제공하려면 dis.forEach라는 메소드 밖에 없어요. 셋은 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dis.forEach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forEach에서 사실 인덱스 안 들어와요. 이 셋은 v만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함수 f를 받아들여서 f가 trueC를 반환하면 멈추는 게 원래 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가 f한테 v를 줬는데 이 리턴 값이 v가 왔는데 이게 trueC면 throw v를 하고 있죠. throw v를 하고 있잖아요. throw를 하면요 forEach가 더 이상 돌지 못하고 무조건 멈추겠죠. 썸은 알아서 멈춰주지만 forEach는 알아서 안 멈추고 끝까지 가잖아요. 얘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리턴 퍼스가 아니라 throw를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가 throw 하면 어떻게 되죠? 캐치에 걸려서 이 v 값이 이 r에 걸린단 말이에요. throw를 하면 throw한 객체가 이 캐치에 걸리기 때문에 걔를 리턴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얘가 trueC 펄스인 거를 throw로 캐치해서 얘를 보내기 때문에 썸 함수랑 거의 비슷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썸 함수는 true 펄스로 리턴 값이 나오는 데 비해서 얘는 이 f 함수가 리턴한 값이 여기 나오겠죠. 그러면서 루프를 멈추고 이 기능을 지원하는 셋을 만든 거예요. 자, 진짜 렌더러는 throw 셋을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에요, 기본적으로. 얘가 셋이면 일단 셋이니까 서브 렌더를 받아들이는 자기 내부에 또 다른 셋을 만들 필요 없죠. 지가 셋이니까 자기한테 넣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슈퍼호출하고 디스한테 아이템 팩토리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얘도 자기 위에 추상 레이어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쵸? 자기도 베이스 레이어에 소속돼 있잖아요. 이 렌더러는. 그럼 얘가 자기의 아이템 서브 렌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이템 서브 렌더 진짜로 때려야 되는 건 구상 클래스잖아요. 그쵸? 이 구상 클래스란 말이야. 얘는 구상 클래스를 모르니까 얘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이걸 만들어주는 팩토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나중에 추상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배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레이어에서 구상 아이템 렌더러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진짜 구상 아이템 렌더러를 뉴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얘는 팩토리한테 인자를 줘서 얘한테 받아오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유일한 방법은.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게임 쪽과도 마찬가지로 변환기 2개. 근데 이때 아이템은 아이템 렌더러죠. 걔는 아이템 모델이었는데 비해서.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셋 게임. 아까 게임에서 처음에 게임 주입해 주는 거였죠. 게임하고 로우하고 컬럼 받아서 똑같이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는 얘는 이제 안 하고 구상 클래스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기본 전략을 만들었고 다음 애드. 이거 기억나시죠? 메시지 애드 했던 거 게임에서 새로 만들 때 언더 애드, 게임의 언더 애드 함수에서 렌더러의 애드 함수 호출했었잖아요. 그때 메시지 던진 거 기억나시죠? 이거 메시지 받아들여가지고 이 메시지에 해당되는 걸로 아이템 팩토리에다가 디스와 디스의 BW, BH, IMG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아이템 만들어서 슈퍼의 애드 아이템 뭐죠? 셋의 아이템 한 거예요. 내가 셋이니까 셋 하나 아이템 한 거예요. 슈퍼 아이템. 그 다음에 여기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쭉쭉쭉. 언더 애드는 실제 네이티브 상에서 애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섹션이고 서브 렌더러가 DIV면 DIV가 진짜 섹션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상 렌더러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훅으로 빼놓는 거야. 이건 내 자식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레이어 분리가 클래스로 돼 있어도 굉장히 어려운 통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속관계가 쉬운 통신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상속관계 굉장히 어려운 통신이고 실제 메모리상은 어떻게 생성된다? 부모와 자식이 다른 클래스로 이렇게 생성된단 말이에요. 다른 인스턴스로. 메모리 공간도 틀려 심지어. 물론 자바스크립트는 공유하지만 다른 언어들은 다르게 생성된단 말이에요. 아예. 이 둘 사이의 통신이라고 다른 객체 간 통신하고 별다를 바 없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짜야 된다. 이 부모 자식이 대화할 때도 이렇게 정교하게 짜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여기까지밖에 모르고 이건 자식들이 만들어줄까 자식하고는 이걸로 통신해야지 하고 훅을 거는 거예요. 애드 전략은 됐고 리무버 전략. 리무버 전략도 게임이 얘한테 발주한단 말이야. 렌더러야 너 이거 지워라고 아까 렌더러.리무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렌더러.리무브 하면 얘가 뭘 리턴한다고 그랬죠? 프라미스 베어를 리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프라미스 올이라는 걸 이제 리턴해서 프라미스 올을 저쪽에서 대날 건데
그럼 얘가 메시지들을 줬잖아요. 메시지들을 줬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메시지들을 뭘로 바꾼다? 프라미스의 맵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메시지들은 메시지가 될 텐데 메시지 제일 첫 번째 하는 거는 메시지를 아이템으로 바꿔야겠죠. 서브 렌더를 얻었어. 서브 렌더러를 얻어서 지울 거니까 지금 지우는 거죠. 자기 자료 구조에서는 지우고요. 자기 자료 구조에서 지우는 거예요.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하고 디스 딜리트해서 다 지운 다음에 아이템의 리무브로 호출했죠. 서브 렌더러의 리무브로 호출한 거야. 자기 구조에서 지우는 건 자기가 알아서 다 지웠고 아이템도 지우는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진짜 블록을 지운다고 생각하면 여기 블록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지우는 애니메이션 누가 갖고 있는 걸까요? 서브 렌더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그림 그리는 건 다 서브 렌더러한테 위임했으니까 서브 렌더러의 구상 서브 렌더러가 이거를 프라미스로 리턴할 거란 말이지. 내가 몇 초만에 지울지 내 마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프라미스가 되는 거죠. 서브 렌더러의 리무브라는 행위가 프라미스를 리턴할 거란 말이에요. 이 프라미스들을 모아 배열이 됐고 이 배열로 프라미스 5를 리턴한 게 바로 게임이 소비해서 댄으로 모든 블럭들이 다 애니메이션이 다 지워지고 나면 그 다음번에 난 클리어를 할 거야 뭐 이거 했잖아. 머리 다 키워. 다 키워. 그렇죠? 이래서 프라미스를 저쪽에서 받았지만 얘도 프라미스를 본인이 받지 않고 본인도 서브 렌더러한테 프라미스를 받아서 모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프라미스 5를 엄청 쓰게 됩니다. 프라미스를 쓰게 되면 프라미스 레이스하고 프라미스 5를 엄청 쓰게 돼요. 어그리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비동기화 되어 있는 리턴 값인 프라미스를 어그리게이션 하는 방법은 프라미스 5이기 때문에 프라미스 레이스나 무지하게 쓰게 됩니다. 딜리트는 여기서 여기 이미 메시지 투 아이템에서 메시지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지운 거고 이거를 아이템으로 변환해서 아이템에서 또 지운 거고 그 다음에 슈퍼 딜리트는 본인 셋에서 지운 거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본인 섹션에서 div 지워야 되죠. 본인이 구상이 렌더러면 본인한테 네이티브 객체인 div를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본인은 몰라. 훅을 거는 거지. 미래의 나의 구상 클래스야. 너 네이티브 객체 네가 알아서 잘 지워라 이렇게. 너한테 맡기마. 된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브도 메시지가 온단 말이에요. 상대방에서는. 그럼 무브도 얘는 이 메시지에 해당되는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메시지 보낼 때 저한테 XY 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XY 담아서 줬단 말이에요. 메시지에다가 현재 위치가 어디로 무브하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메시지 투 아이템으로 바꾸면 아이템으로 바뀌었죠. 서브 렌더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서브 렌더러한테 시키면 이게 뭐가 된다? 프라미스가 된다. 나 프라미스 리턴하게 된 거죠. 얘가 얼마 만에 떨어뜨릴지 어떻게 알아? 얼마 만에 움직일지 몰라. 서브 렌더러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또 프라미스란 말이지. 이게 프라미스 리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게임에서는 무브를 막 날려가지고 걔네를 모아가지고 프라미스 올 때린 거죠. 프라미스 다음. 자 마지막 누구의 렌더러의 마지막인데 아이템 스타트, 아이템 넥스트, 아이템 엔드 들은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서브 렌더러에서 얘를 시작하거나 얘를 무브하거나 얘를 업해가지고 떼었거나 이런 행동들이잖아요. 이 행동을 다 게임들한테 보고해야 되죠. 그렇죠? 게임한테 보고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죠? 이 렌더러를 이 서브 렌더러를 메시지로 바꿔가지고 적절한 메시지로 게임한테 보낸다는 행위가 중복이란 말이에요. 그 행위를 이렇게 만듭시다. 게임 리퀘스트라고 게임한테 보내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아이템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아이템들은 그렇죠? 이 렌더러한테 서브 렌더러가 내가 바로 시작점이야. 내가 지금 움직였어. 내가 끝났어. 이렇게 자기를 보낼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보내면 그 자기 보낸 거에 게임에 있는 셀렉트 스타트한테 해줘. 게임에 있는 셀렉트 우리가 아까 만들었죠. 게임에 있는 엔드를 호출해줘라고 함수와 함께 아이템을 보내주면 얘가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템을 뭘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메시지로. 바꿔서 요 F함수 받아왔잖아. F함수한테 콜로 게임을 줘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인자가 없는 경우, 아이템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게임 부르면 되고. 함수의 콜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첫 번째 컨텍스트 오는 거. 그래서 요만큼이 요런 행위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 코드를 내린 거예요. 일로. 예? 안 그러면 얘네들마다 다 이 행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드가 여러 번 나온단 말이에요. 뺀 거란 말이지. 그렇죠? ES6하고 친해지세요 그냥.
안 친해지죠. ES6하고. ES6 진짜로 안 쓰셔서 그래요. 다 리액트 할 때 조금 클래스 구문 써보고 화살표 구문 쓰고 이거밖에 안 쓰니까 ES6하고 영원히 안 친해지는데 많이 친해지세요.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림을 그려야 돼서 렌더 루프라는 걸 만들고, 렌더 루프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때 이제 실제로 네이티브에서 그림 그려야 될 건 얘한테로 뺀 거죠. 그럼 매번 돌면서 뭘 할까요? 매번 돌면서 디스에 다 서브 렌더러들이 들어있죠. 얘 for each 돌면서 이때 아이템들이 하나씩 나오면 이 서브 렌더러한테 게임한테 이 아이템을 메시지로 바꿔서 인포메이션을 요청하면 인포가 날라온단 말이야. 그쵸? 게임 인포 기억나시죠? 게임의 get 인포한테 이 아이템을 메시지로 바꿔가지고 던지면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는 메시지가 날라오게 되고, 그 인포메이션을 분해해보면 요 4개의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템이 이 4개의 값으로 그림을, 이게 바로 라이브 렌더링인 거죠. 라이브 렌더링 했잖아. 그 다음에 이 아이템들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백그라운드 업데이트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 번 그림 그릴 때마다 자기는 계속 배경을 움직이고 싶어. 얘는 계속 루프니까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뭘 하고 싶어를 하기 위한 짬을 여기다 둔 거죠. 너 배경 차원에서도 뭘 할 수 있어. 애들도 하지만. 그죠? 요거 끊임없이 계속 갱신한 게임 루프가 생겨난 거죠. 드디어 우리는 추상 레이어를 다 정복했어요. 20분만 안 되네. 구상 레이어 2개만 만들면 되는 거죠, 이제. 뭐? 아이템 렌더러와 그냥 렌더러의 자식들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상 레이어가 이제 구상 렌더러만 만들면 된다, 우리는. div 렌더러가 바로 아이템 렌더러 상속받고 있습니다. 아이템 렌더러는 이렇게 생겼어요. 기억나시죠? 아이템 렌더러 이렇게 생겼어요. 이 중에서 get 오브젝트하고 find를 어떻게 구했는지 볼까요? 생성자에서 하나의 블록에 대한 width, 셀 하나의 크기, 셀 하나의 높이, 얘가 갖고 있는 배경 이미지, 그리고 페어런트는 누구죠? 렌더러, 구상 렌더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페어런트는 구상 렌더러 얘기하는, 구상 렌더러하고 대화해야 되잖아. 게임한테 뭐 해달라고 요청하려면 자기는 게임을 모르기 때문에 구상 렌더러한테 게임한테 나 좀 보내줘봐,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렌더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실제로는 div로 만들었죠. div 하나 알고 있어,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클래스에다가 뭐 블록 같은 거 주고 CS 텍스트에다 width, height를 받아온 bw, bh 박아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받아온 이미지 박아준 거죠. div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div 갖고 있고, get 오브젝트, 네이티브 객체를 반환한다고 했죠. 얘의 네이티브 객체는 당연히 div입니다, 본인의. 그리고 네이티브 객체가 왔을 때 본인하고 같은지 평가하려면 이 EL이 본인의 div와 같은지 평가하면 되겠죠. 요걸로 네이티브 레이어를 커버하는 부모층을 커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 추상 레이어에서는 구상 레이어의 사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정도밖에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상 레이어에서 이거를 오버라이드해서 이런 사정을 반영시켜 주는 거예요. 다 리무브, 언더 리무브는 이 리무브 할 때 언더 리무브를 해서 구상 레이어에서 어떻게 지울지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지우냐? 본인이 프라미스로 뉴 프라미스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리졸브 할 때 리졸브 쓰는 거죠. 본인이 리졸브 하고 싶을 때 리졸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언제 리졸브 하냐면 div, 본인의 div 여기서 해체했죠. div의 트랜지션을 이지인 350ms로 걸었죠. 350ms 동안 이지인을 할 거냐. 그때 어떻게 트랜스폼 스케일로, 스케일 빵빵으로 줄어드는 걸로 제가 지금 이징하고 있는 거죠. 응? 스케일 빵빵이면 원래 스케일 1에서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 애니메이션을 350ms 동안 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페어런트의 딜레이 태스크라는 걸 이용해서 350ms 있다가 리졸브 시켜주면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 350ms 걸었잖아요, 지금 제가. 그쵸? 350ms 있다가 리졸브 해주면 된단 말이지. 근데 이 딜레이 태스크는 뭐냐면 이 구상 렌더러 쪽에 있는 구상 클래스의 메소드예요. 얘는 자기의 구상층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의 메소드 말고 구상 클래스에 있는 렌더러의 메소드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응?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구상 클래스의 메소드를 쓴 거예요. 딜레이 태스크라고. 다음 무브 하고 렌더링만 커버하면 되죠. 자, 무브는요, 아까 XY를 호출했잖아요, 렌더러에서. XY를 때려서 얘가 시간을 먼저 계산해 줘야 되는데, 시간은 거리에 따라서 시간이 증가하게끔 해놨습니다. 그쵸? 거리에 따라서 이 셀로 나눠가지고 현재 Y 위치하고 Y 위치가 가는 셀하고의 위치를 계산해서 곱하기 100 해서
한 칸당 100ms를 먹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트랜슬레이션을 그 타임에 맞게 해줬고 거기로 이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그 타임에 맞게 딜레이 태스크에서 이때 리졸브 시켜주면 되니까 무브는 이때 해도 될 거예요. 다음 렌더 마지막으로 그림 그린 거. 얘는 매번 이게 올 때마다 그림 어떻게 그리면 되죠? 별거 없습니다. 탑 레프트 해주고 백그라운드 포지션하고 백그라운드 Y만 해주면 되는데 얘 타입에 따라서 이런 그림을 줄 거기 때문에 타입에 따라서 얘를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이렇게 주면 여기에 맞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 한 장에서 스프라이트처럼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선택된 화면이고 이게 선택 안 된 화면이에요. 그래서 셀렉티드가 됐으면 마이너스 BH만큼 올려가지고 얘가 선택되게 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 그 다음에 포지션에서는 타입만큼 마이너스를 시키면 여기가 0,0인데 타입 0번이면 그냥 여기 있을 테고 타입 1번이면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으로 버티는 거죠. 그래서 구상 아이템 렌더러가 만들어야 될 메소드 다 만들었죠. 섹션 렌더러가 바로 렌더러를 상속한 구상 렌더러예요. 구상 렌더러에서는 이만큼의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슈퍼한테 반드시 아이템 팩토리 줘야 될 책임이 있죠. 아까 기억나시죠? 슈퍼한테 아이템 팩토리 주고 나머지들 다 받아들여가지고 스테이지를 만들었어요. 그쵸? 스테이지는 태그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 태그가 들어온 걸 이제 진짜 엘리먼트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원래 가로 세로하고 컬럼 몇 개, 로우 몇 개가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블록의 위스와 블록의 하이트를 알아야 되니까 나눠가지고 얻게 되는 거고, 요 Q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이 루프 Q에다 쓸 거예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래서 본인의 속성이 이만큼 다 잡아줬고 싹 다 이 위에서 받지 않았지만 이런 거 현재 다운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또 이 Q는 여기 잡아준 거고 현재 액티베이트 상태인지 아닌지 처음 값은 널로 주고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현재 시간 몇 시인지 좀 이따 원리를 설명드리고, 그러면 제가 만든 섹션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기본 값을 잡아줍니다. 백그라운드까지, 백그라운드 사이즈까지 다.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요거 왜 하냐면 이 섹션 바깥에서 손을 놓을 때나 언셀렉트, 즉 저희가 드래그를 하면 셀렉트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텍스트 같은 건 셀렉트죠. 셀렉트를 막으려면 이 두 개의 속성을 다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F 함수를 만들어서 큰 코드를 보시면 F 함수가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F로 돌아왔는데 그 안에서 다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F를 돌고 있죠. 무한 루프를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터벌 대시라는 거예요. 이걸로 계속 무한 루프를 돌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루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루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렌더 루프를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게임 엔진에서 렌더 루프라고 불러요. 거의 모든 게임 엔진 다 이렇게 생겼어요. 렌더 루프에서 계속 화면을 갱신해 줍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현재의 시간을 항상 t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은 첫 번째 인자로 퍼포먼스 나우가 들어와요. 퍼포먼스 나우라는 건 뭐냐면 브라우저가 구동된 이후에 경과된 시간을 얘기해요. 데이트 나우하고는 틀리죠. 제가 브라우저 키고 그걸 0으로 보고 10초가 경과했으면 뭐 10이라고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t가 들어오고 그걸 커런트로 보고 있고요. Q, 아까 만들었던 요 배열 Q. 이 Q가 있으면 이 Q에 있는 것들을 다 검사할 건데, 검사하면서 뭘 보냐면 Q에 정해져 있는 시간이 현재 시간보다 낮아. 즉 제가 5초라고 설정했는데 이미 시간이 6초야. 그럼 낮은 거죠. 그럼 얘는 발동할 때가 된 거예요. 발동하고 잘라버리면 돼요. 그래서 Q에서 지워줍니다. 그래서 Q에다가 시간을 갖고 집어넣으면 이 Q에서 시간이 경과되면 걔를 실행해주고 빼내는 작동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까 딜레이드 태스크가 바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 딜레이드 태스크를 처리해주는 애를 하나 넣어놓은 거고, 그 외에는 렌더 루프를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구상 렌더러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렌더 루프가 시작해서 이 렌더 루프 하나에서 다 처리하고, 아까 아이템 렌더러들은 다 뭘 사용한다? 얘 이 Q를 사용하지 자기만의 타이머를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게임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 같아서는 애니메이션 타이머를 사방에 만들고 싶어요. 셋 인터벌도 막 걸고 셋 타임아웃도 사방에 다 걸고 싶은데 그럼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는 메인 루프 하나밖에 안 써요. 일반적으로 메인 루프 하나 다 처리하려면 이런 Q 시스템이 있어야지 여기다 작업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런트 t는 왜 3초 후에 하려면 커런트 t 플러스 350 때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t 값이 반영되면서 350 밀리세컨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 좋으니까 아시는 걸로. 섹션의 나머지 딜레이 태스크는 그래서 실행해야 될 함수와 시간을 딜레이 될 시간을 보내주면 Q에다가 뭘 넣어준다? 이런 오브젝트를 넣어준다는 거야. 시간을 현재 커런트에다가 필요한 시간 이후에 실행되도록 넣어주고 F 함수 여기다 넣었으니까 다시 백. 이렇게 태스크에 있는 t 값이 현재 시간보다 늦어졌으면 같아졌으면 350ms 지난 거니까 Q에서는 제거하고 태스크에 F를 호출해주면 된다 이거야. 다음 딜레이 태스크 액티베이트의 실제 구상 클래스에서 해야 할 일은 뭐죠? 처음 값을 제가 널로 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널이면 어떻게 한다? 이벤트 걸어. 그리고 나서 true를 넣었어. 그 다음부터 널이 될 일은 없겠죠? 그렇죠? true를 넣었어. 그런데 this act true를 잘 보세요. 이 이벤트 리스너들은요, 리스너를 걸었다 뺐다 하지는 않을 건데 제가 대신에 act가 true일 때만 얘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deactivate는 그냥 얘만 펄스하면 돼요. 그렇죠? 얘가 펄스일 동안 이거 작동 안 할 거잖아. 이게 많이 쓰는 스킬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remove 이벤트 리스너 했다 add 이벤트 리스너 하는 게 성능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add 이벤트 리스너에서 맨날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플래그 때문에 작동 안 하는 것처럼 보이가 성능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보통 이게 더 좋아요. 넣었다 뺐다 하는 부하가 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언더 애드, 언더 리무브, 언더 렌더인데 제가 배경에서 별 할 일이 없으니까 언더 렌더러는 구현 안 했고요. 그냥. 근데 이거 구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스로우 당해요. 빈 몸체를 구현해야 됩니다. 반드시. 아까 스로우하게 제가 해놨잖아요. 그렇죠? 언더 애드 아이템은 실제로 구현할 때는 어떻게 되죠? 실제로 구현할 때는 본인의 스테이지의 어펜드 차일드의 아이템에 오브젝트 해주면 되죠. 아이템 오브젝트가 div을 리턴할 거니까 본인의 스테이지의 어펜드 차일드 하면 되잖아. 이게 진짜 언더 애드인 거야. 언더 리무브는 아이템이 들어오면 아이템의 오브젝트를 본인의 스테이지에서 리무브 차일드 하면 돼. 이게 진짜 리무브죠. 이거 얘밖에 모른단 말이지. 그렇죠?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다음 get 아이템이 있는데 get 아이템의 원리를 하기 전에 드래그 다운, 드래그 무브, 드래그 업을 해보죠. 드래그 다운 처음에 다운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실제는 드래그가 아니에요. 그냥 다운이에요. 이벤트 객체 XY를 해체해가지고 페이지 XY를 XY로 제가 바꿔놨죠. 이 XY를 네이티브 객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다? 신속하게 인메모리 객체로 바꾼다. 어? 신속하게 XY를 아이템으로 바꾼다. 서브랜드를 어떻게? XY가 왔으면 도큐먼트에는 element from point라는 전역 XY 좌표에 해당되는 가장 위에 있는 엘리멘트를 추출하는 메소드가 DOM 레벨 1부터 들어있습니다. 무조건 다 했어요. 모든 브라우저에 다 있어 이건. 얘한테 XY를 넘겨주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얻었죠. 이제서야 find를 어디다 쓰는지 알겠네. 내가 가진 모든 서브 렌더러를 돌면서 서브 렌더러한테 이 EL이 네 EL이냐고 물어봐서 OK 사인을 내면 그 EL이 리턴 될 테고 그 EL은 이 sum 메소드에 의해서 트라이 캐치에 통해서 그 EL에 해당되는 이 V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본인이 나올 거란 말이지. 본인은 언제 성공한 거죠. 아이템은 언제 성공했는데. 그죠? 이 멍한 사람들. ES6. 그래서 즉시 저희는 네이티브 XY 값을 우리가 원하는 서브 렌더러 객체로 바꾸는데 성공했어. 즉시 바꿔야 돼. 오염된단 말이야. 빨리 바꿔야 돼. 빨리 바꿨어요. 아이템이 없으면 꽝인 거고 아이템이 있으면 디스는 이스다운으로 이제 들어갔죠. 난 다운 상태야 이제부터.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된 거고 현재 아이템 스타트를 이 아이템을 보내주면 된 거죠. 그럼 아이템 스타트는 아까 다시 게임한테 그쵸? 스타트 아이템이라고 보내주는 거죠. 메시지로 바꿔가지고. 그쵸? 그럼 게임은 이제 셀렉트가 시작됐구나 하고 이제 시작을 하죠. 자, 통신이 이제 좀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죠? 추상층하고 구상층이 어떻게 통신하는지. 무브할 때는 또 신속하게 바꾸고 다운 상태가 아니면 쳐다볼 필요도 없죠. 계산이고 나발이고 없어. 다운부터 해결해서 없애버리고 일단 다운이 돼야지 무브가 있는 거잖아요. 다음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은 신속하게 바꿔주고 아이템이 있으면 넥스트한테 이 아이템 넥스트 맞냐라고 물어보면 게임한테 전달돼가지고 넥스트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처리하겠죠. 관심도 없어. 게임이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보고만 한단 말이야. 업은 이 관심도 없죠. 아이템을 만들 생각도 없으니까 이거 관심도 없어 사실은. 다운일 때는 다운 펄스로 만들어주고 엔드 호출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엔드 호출하면 게임 타고 가가지고 게임에서 엔드인지 뭔지 게임도 무브 상태도 아니고 다운도 아니면 관심도 없을 테고. 네.
서로 관심 없습니다. 서로 관심 없어. 지가 뭐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상 레이어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호스트 코드 마지막. 오우씨, 왜 이렇게 참 많이 들어. 자, 스타일, 스테이지의 기본적인 스타일하고 아까 모든 서브 렌더러가 만드는 V에 div에 블럭이라는 클래스 제가 넣어놨죠. 제가 이 탑하고 레프트 조정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앱솔루트 좌표계를 쓸 거기 때문에 앱솔루트 정리를 해준 거고요. 섹션, 게임 전체를 담을 공간에다가 타이틀 하나 달아줬고 섹션 하나 만들어서 요 스테이지 값을 넘겨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틸리티 만들었었죠. 베이스 레이어 만들었죠. 그 다음에 추상객체, 구상객체들 클래스 만들었죠. 세 가지 레이어 그대로 로딩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의존성도 요 순서대로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스크립트를 볼까요? 컨트롤러만 만들면 된다고 그랬죠? 게임은 뉴 게임에서 만들면 되죠. 게임한테 보내줘야 될 거 기억나시죠? 컬럼 로우 보내야 되고 아이템 타입 보내줘야 되고 배열로 외부에서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또 렌더로 보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상 렌더로 모르기 때문에 얘는 알고 있죠. 얘는 이거 세 개 다 알고 있잖아요. 얘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렌더러의 뉴 섹션 렌더러를 보내줍니다. 그렇죠? 얘만 알고 있단 말이야. 얘만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섹션 렌더러를 만들어주고 섹션 렌더러한테는 뭘 만들어줘야 되죠? 아이템 팩토리를 보내줄 책임이 있죠. 기억나시죠? 아이템 팩토리는 페어런트 타입이 오면 div 렌더러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죠. 얘는 알고 있으니까. 얘는 알고 있거든. 얘는 얘를 알잖아. 얘만이 공급해줄 수 있단 말이야. 외부에서. 이게 바로 DI 같은 G 프레임워크가 등장하는 이유에 G 시점밖에 모르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호스트 코드는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얘들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호스트 코드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이미지도 여기서 정리해줬고 윗사이트 정리해줬고 그쵸? 다 정리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끝나.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뭐가 돈다?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워크가 돌면서 게임이 시작됐고 게임 안에서 렌더로 활성화됐고 렌더로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활성화되고 이벤트 걸었으니까 게임이 시작된 거죠. 봐야지 감동이 오잖아. 그렇죠? 객체지향 역할 모델이 이렇게 강력해요. 어떻게 정복했다? 부분별로 책임 역할 모델을 인식해서 메시지 망을 통해서 각자의 책임을 밀어내는 설계를 한 거죠. 그렇죠? 각기 레이어에서 자기가 책임질 것들만 이해하고 밀어내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빠르죠? 컴퓨터 빠르다고 그러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연산이고 나발이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레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짜시는 로직 중에 이게 빠르고 이게 느린 것 같아 해가지고 20만 번 돌려서 2ms 이상 차이 나면 차이가 있는 거지만 그 외엔 차이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로직을 20만 번 돌릴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 역할 모델을 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